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조선의 붕당 정치 및 그리고 숙종의 황국 정치 그리고 조선 후기의 정치와 군사제도 및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경제, 조선 전기의 세금 수치 제도 그리고 토지 제도 그리고 조선 후기의 세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세금 체제를 개편했고 그러면서 상공업이 발달되면서 조선의 상업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서문대로 조선의 경제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선 전기, 이른바 14세기에서 15세기로 보는데 세금 체제는 이렇게 운영이 돼요. 이른바 조용조, 즉 토지세금조, 노동력과 군역 이런 거를 담당하는 용, 그리고 특산물을 담당하는 조. 그래서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세금 질서 체제는 이렇게 운영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의 훈유십제에서도 말했듯이 취민 유도 수확량의 10분의 1을 부과하는 게 기본적인 세금 체제였어요. 물론 통일신라도 그랬을 거고. 그런데 규정대로 10분의 1을 거두질 않는 거야.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세종 때 공법이라고 해서 이른바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라고 해서 딱 토지 등급 그리고 그해 풍흉의 9등급을 정해서 세금을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더 다운을 시켜준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왕권이 강하고 관리들의 근무 기강이 잘 설 때는 확실하게 제대로 수치를 하는데 왕권이 약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면 이것 역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느냐? 밑에 지주가 소작 농민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내 땅을 농민이 빌리면 거기에 대한 임대세, 이른바 렌트비만 받으면 되는데 렌트비 플러스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까지 내 땅을 빌려 쓰는 농민에게 전가시키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다라는 게 토지 세금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노동력 그리고 군역과 요역에 해당하는 이 용은 16세에서 60세, 지금 우리 군대 가서 뭐 1년 20세 가면 그냥 21살 돼서 돌아오잖아. 근데 예전에는 16세에서 60세라니까 계속 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뭐 3년 근무했다가 한 번 또 쉬었다가 다시 또 한 번 가는 이런 식으로 노동력을 바쳤는데 군역은 말 그대로 군사에 간다 그랬죠. 근데 요역은 뭐냐? 해마다 일정 기간 노동에 종사를 해야 돼. 대표적으로 왕이 사는 궁궐을 수리한다거나 아니면 도로를 닦는다거나 이런 등등의 요역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다. 물론 추수기 요때는 다 빼줬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금 제재, 특산물을 바치는 이 존대, 이게 아주 심각했어요. 왜? 9년 단위로 가호에 부과된 각종 특산물을 바치는 거야. 특산물. 뭐 대구의 사과, 완도의 전복, 그리고 횡성의 한우, 뭐 가평의 잣 이런 거를 바치는데 문제는 조세보다 무겁다니까 부담이. 왜? 대구의 사과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에 있는 그 물건을 구해와야 되는데 대구에서 전복을 구해오래. 횡성에서 잣을 구해오래. 그리고 완도에서 뭐 한우를 구해오래. 이런 식으로 특산물을 납부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운송의 어려움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를 대신해서 해주는 이른바 일종의 요즘 알바 대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박납이라는 새로운 그 업자들이 나타나요. 이 박납이라는 게 뭐냐? 상인이 백성 대신 나라의 특산물을 바치고 그 백성에게 내가 발품 팔아서 내가 공급을 했으니까 거기에 조금만 이자를 더 얹어서 줘 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높은 대가를 받는 거야. 즉, 대구에서 전복을 구해달래. 근데 내가 구할 수 없어. 왜? 나는 우리 집의 그 경제 활동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으니 내가 이런 박노업자를 대신해서 대행 알바를 써가지고 전복을 구해. 그런데 분명히 조금의 이자와 나한테 그 대가를 주면 돼라고 해서 했더니만 이거 웬걸 1억을 달라는 거예요. 전복 구해였다고.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생기니까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조선 후기에 바로 대동법의 발생으로 영향을 주는 게 요 엄청난 박납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조선 전기의 세금 체제 조용조였다면 이제 토지 제도로 넘어가 봅시다. 자, 토지 제도를 보면 맨 처음에 고려의 마지막 토지 제도였다가 조선의 첫 번째 토지 제도에 실시되는 게 뭐라 그랬죠? 신진 사대부, 그것도 급진 사대부가 제정했던 맞습니다. 바로 과전법인데
자,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에게 과전을 지급하는데 토지를 주는데 소유권이 아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수조권이라고 돼 있죠. 이 수조권이란 무엇이냐면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세금을 나라 대신에 나라 대신에 걷어서 관리들을 관리들 생활 기반 인정이라는 거예요. 즉,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돈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을 하게 하는 게 과전법의 시스템인데 과전의 일부를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 수신전과 바로 요 휴량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신전은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거야. 즉,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죽었어. 그럼 내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야. 와이프는 살기 힘들겠지. 그래서 내가 받은 토지를 그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게 수신전이었다. 그리고 휴량전이란 뭐냐? 한마디로 국가 유공자 알죠, 여러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일하다가 내 와이프도 뭐 병들어 죽고 나도 죽었어. 근데 내 밑에 자식이 있어. 그럼 얘네들 친척 집에 가서 얹혀 살고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 먹고 살게 보장해주는 토지가 바로 유공자 제도인 휴량전이었다. 그래서 나머지 수신전과 휴량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전은 다 관리 퇴직을 하면 반납하는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직전법이라는 걸 만들어 세조 때. 근데 이걸 왜 만들게 되었느냐? 신진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한 거예요. 왜? 아까 분명히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 과거제 3년마다 한 번씩 뽑죠. 그러다 보니까 줄 토지가 부족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과전법 역시 우리 고려 토지제도 전시과 했었죠. 역시 개경. 그것처럼 과전법도 전현직, 퇴직자나 뭐 현직자에게 다 줬는데 이제 줄 토지가 부족하니까 오로지 온리 현직 관리자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이제는 수신전과 휴량전 폐지 외 줄 땅도 없고 이제 하도 부정부패, 이른바 슈킹을 하는 사태가 많아지니까 아예는 깔끔하게 다 반납해라. 그리고 이제는 딸딸 모아가지고 새로운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제도로 운영이 됐다. 그런데 이것도 언제 폐지가 되냐면, 자, 16세기 수도권 지급제도가 손을 대면서 이제는 나라에서 토지 관리 안 할 테니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걸로 바뀌면서 이제 농장 확대, 이른바 파운데이션이 늘어나게 됐다. 그리고 이 직전법을 완전히 폐지한 건 16세기라고 그랬고, 이 직전법 안에 실시했던 제도가 뭐냐? 바로 관수관급제예요. 이 관수관급제 성종 때 실시한 토지 제도인데 수조권의 모순이 너무 심했다니까. 왜? 아까도 말했듯이 10분의 1만 거두라고 그랬지. 그리고 세종 때 실시했던 공법 이것도 20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는 거야. 정해진 규정 이상으로 징수를 하고 가혹하게 수탈을 하니까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관리, 지주의 전호, 농민에 대한 직접 징수를 하는 건 금지하고 국가가 수조권을 대행해서 징수하고 관청에서 관리, 즉 전주에게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뀐 게 관수관급제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선생님 이렇게 제목을 써볼게요. 관수관급제란 어떻게 운영되느냐? 자, 국가가 있어. 그리고 농민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관료, 전주, 토지 주인일 수도 있지. 자, 요렇게 세 개 그룹이 있는데, 자, 관료가 국가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를 일종의 맡기는 거야. 그러면 이 국가는 그 토지를 받아서 농민에게 토지를 대여해 줘. 그러면 농민은 자기가 열심히 먹고 살겠지. 그래서 자신이 먹고 살 것 빼고 나머지 10분의 1의 조세를 바치면 국가에서 세금으로 뺄 거 한 다음에 나머지 그 돈을 쌀이나 우리 월급으로 국가에서 관료에게 준다라는 얘기예요. 이전에는 농민과 관료 사이에 다이렉트였는데 이제 이거 안 된다고. 농민과 관료를 분리시킨 다음에 이 관료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가에 주면 국가에서 그 토지를 받아서 농민에게 주고 농민은 그 토지를 열심히 경작해서 자신이 먹고 살 거 빼고 10분의 1의 조세만 받아서 조세를 내면 국가에서도 관리할 거 빼고 쌀과 월급을 관료에게 주는 이게 바로 관수관급제 직전법 체제에 있었던 관수관급제 체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해서 수조권자의 세금 수탈, 즉 정해진 세금만 받고 절대 농민에게 삥 뜯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관수관급제였다.
자, 근데 이 관수강급제 직전법 체제 안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왕권이 강한 성종 때나 강했다. 하지만 성종이 죽고 연산군 완전 개판되죠. 그러면서부터 이게 토지 관리할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완벽히 이 직전법 관수강급제 자체를 폐지하면서 알아서 니네가 운영해라. 우리는 월급만 주겠다라는 건데 직전 부족과 재정 고갈에 만성하여 왜 관리는 자꾸 늘어나고 관리 퇴직하면 이 토지를 반납해야 되는 반납도 안 해.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소멸하고 그냥 관리에게는 녹봉, 월급만 주는 제도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반들이 원래 가진 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농장,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농장을 확대하면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는 시스템으로 갔다. 그리고 16세기 이후 연분의 하등 고정, 이른바 조세를 이제 4도에서 6도로 고정한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조선 후기로 가면 무슨 제도냐? 바로 영원히 정한다라고 해서 영정법으로 대교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토지 제도는 이렇게 운영이 돼요. 과전법, 직전법, 그리고 직전법 내에 있는 관수강급제, 그리고 직전법 폐지, 요 순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거고, 옆에 선생님이 토지제도 이렇게 해놨죠. 요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아까 말했던 관청에서 전조를 징수하여 전주에 끼치기, 이게 바로 관수관급제예요. 관수관급제. 그리고 명종 때 되면 이제 수조권 자체를 폐지하면서 완벽히 국가에서는 이제 돈, 즉 쌀로 월급을 주는 녹봉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점점 처음에는 전주정객제라는 시스템으로 갔지만 직전법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지주전호제가 대두되게 되는 거고, 자, 선생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도표로 만들어 놨죠. 요 시스템으로 되는데 물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토지도 주면서 녹봉도 같이 줬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무원 월급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래서 녹봉도 주면서 토지에 대한 수조권도 줬다. 그리고 16세기 직전법 폐지가 되는 요 명종시대 때는 관리에게는 이제 녹봉만 지급한다니까. 예전에 투트랙이었다고. 토지제도의 수조권과 녹봉도 같이 줬는데 이제 토지제도의 수조권은 관리할 수가 없어. 부족해지고 국가의 재정이 너무 딸리니까. 그래서 이제 녹봉만 줬다는 거고, 그러면서 발달한 게 뭐냐? 요 지주전호제라는 거예요. 요 지주전호제란 개념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자, 보면은 지주 한마디로 대토지 소유자, 대토지 소유자를 지주라 그러는데 지주가 전호, 이른바 소장농이에요. 땅을 빌려서 사는 사람, 전호액, 전호를 고용하는 거지. 왜? 양반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 그래서 내 땅을 놀리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내 땅을 전호, 소장농을 고용해서 경작하는 소작제 농업 경영 형태가 바로 요런 지주 전호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선 전기에 대한 세금 체제와 그 토지 제도였다면 이제 양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어떻게 세금 체제가 정비가 되냐면, 자, 세금 체제를 정비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양란으로 인한 재정 악화라니까. 그리고 원래 세금의 주체 세력인 농민들의 생활이 곤란하니까 이런 세금 체제를 바꿔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실시한 게 뭐냐면 바로 영정법이에요. 영원히 정한다는 법. 그래서 이 영정법인데, 자, 배경은 공법이 이게 제대로 운영 안 됐다니까. 토지 등급도 6등급, 그 해 풍용 등급도 9등급으로 운영을 했는데 다 사기를 치는 거야. 내 땅 좋은 땅이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내 땅 쓰레기 같은 땅이야. 그리고 그때 풍년이었음에도 흉년으로 다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사기를 치니까 세금이 제대로 안 걷어지는 거지. 그래서 깔끔하게 풍룡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에서 6도로 고정시켜 놨다니까. 그래서 토지 세금을 예전에는 1도에서 20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깔끔하게 그냥 4에서 6도, 지금으로 치면 4kg에서 6kg로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히 정한다는 세금의 체제인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 세금 이외에 부가세, 이른바 수수료, 세금 떼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이런 거, 그리고 운송비, 쌀을 각 지역에서 걷어오고 나서 왕이 살고 있는 서울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운송비, 거기다가 작서제라는 것까지 있었어. 이게 뭐냐면 쌀을 창고에 갖다 놓으면 뭐 새가 물어가거나 쥐가 물어가는 이런 세금까지 때리니까 완전 농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은 줄었지만 여기에 기타 세금으로 더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우리 후기 삼정체제에 대해서 배울 텐데 거의 1에서 1열당 토지 한 평당 쌀 4kg에서 6kg로 정해놨는데 이게 아니야. 거의 100kg로 세금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중에 삼정체제에서 더 자세히 말을 할게요. 자, 이게 토지제도를 연구해서 영정법이었다면 이제 특산물 세금 있었다고 그랬죠. 그 조.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뭘로 바꾸느냐? 바로 대동법이라는 걸로 바꾸는데 아주 획기적인 세금 체제였다. 왜? 실시 목적은 배경은 다 똑같아. 박람으로 인한 농민의 부담이 커졌고 국가 재정을 보완해야 되는 거야. 임진왜란 끝나고 세금 체제 거두려고 그랬더니 사람도 많이 죽어 땅도 황폐화돼 있어. 이러니까 제대로 안 되잖아. 그래서 국가 재정을 보완하려고 했던 게 목적인데 내용은 뭐냐? 선생님 말했던 대로 토지 소유의 유무, 토지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걸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서 결국엔 이 특산물에 대한 세금도 전세와 토지 세금처럼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타나느냐? 이른바 공인이라 부르는, 다시 쓸게요. 공인이라 불리는 새로운 관수품 납부업자, 지금의 조달청이에요. 국가나 학교, 이런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무원들이 사러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런 물건을 공급해주는 업자가 지금의 조달청인데, 이런 공인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나타났고,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다. 즉, 돈이 될 만한 작물들을 돈처럼 쓰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동법도 한계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냐? 여전히 현물 징수라는 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별난 빌런들을 진상이라 그러죠. 여기서 나온 말이야. 이 진상이 무슨 말이냐면 국가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제출해라라는 건데 이 국가 제사 시도 때도 없이 할 거 아니야. 우리도 제사 할아버지 뭐 할머니 그리고 증조모 증조부 이런 거 하듯이 왕실은 얼마나 제사가 많겠어.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이런 현물을 내라는 거고 별공은 뭐냐? 불시에 대한 특산물이야. 즉 왕비 생일 갑자기 뭐 왕비가 뭐 딸기가 먹고 싶다. 아니면 아들 왕의 아들인 왕세자가 나 고기 먹고 싶어. 세금 내. 이런 식으로 진상과 별공이라는 그런데도 특히 진상이 너무나도 농민들에게는 불필요했다라는 게 대동법에 대한 한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군대, 요역 관련된 세금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숙종 때부터 이 군역의 문제점을 시정하려고 했고 결국 21대 임금 영조 때 실시하게 되었던 균역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세금 체제인데 자, 불공평한 군포 분배였다니까 여러 기관에서 중복 징수해. 즉 우리 5군형 배웠죠. 훈련도감, 어영청, 총육청, 수호청, 금이요. 여기서 다 뜯어가는 거야. 어제는 훈련도감, 오늘은 수호청, 내일은 금이요. 이런 식으로 중복 징수하는 데다가 금액도 다 차이가 있어. 어떤 때는 1억, 어떤 때는 1000, 어떤 때는 500. 이런 식으로 뜯어가고 거기다 더 무서운 게 이 군역의 폐단이었는데 삼정의 하나인 전정, 군정, 황곡에서 군정에 해당되는데 백골징포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 황구첨정 어린아이 1살, 2살 이런 애들한테도 군대 세금 내라 그래. 그리고 인징 이웃집에 대한 군대 세금도 나보고 내라 그래. 족징 나의 일족이야.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 만약에 야반 도주를 하게 빤스런치면 그 다른 친척의 군대 세금까지 내가 내야 되는 이런 식의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깔끔하게 영조는 세금을 원래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버려요. 원래 두 필인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 1억이야. 지금은 우리 여러분 책가방만한 그 배, 옷감을 둘둘 말아가지고 그걸 세금으로 치는데 그 두 필이 거의 1억이라고 보면 돼. 1억. 누구 강아지 집 이름이 아니잖아. 너무 큰데 한 필 5천만 원 줄여줬다니까. 1억에서 5천만 원 줄여진 것도 엄청나게 큰 거지. 그래서 세금이 그래도 줄어들었잖아. 이거는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결작이라 그래서 지주에게 너희 땅 많잖아. 세금 내.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선무군간포라고 그래서 평민들 중에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부농이라고 해서 부자 농민들 신분은 평민이지만 얘네들한테 실질적인 관직을 주는 게 아니라 명예직을 주는 거예요. 명예직을 주면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이런 식으로 세금을 보충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결작 토지 지주가 소작농에게 세금을 내 세금까지 전가시키고 다시 군적이 문란해지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게 균역법입니다. 자, 위에 도표를 보면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해놨는데 영정, 대동, 균역법, 전세, 특산물, 군대 세금 이렇게 바꿨는데 자, 내용을 보면 되고 제일 중요한 시험에 4대 시험에 꼭 나오는 게 바로 이 대동법이에요. 이 대동법은 아까 말했죠. 토지 소유의 유무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유무를 기준으로
유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제도다. 그래서 광해군 때 경기도를 시작으로 효종 때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나머지 숙종 때 경상도, 즉 국경 지역이랑 제주도 빼고 전국으로 통용시킨 세금 체제가 대동법이었고, 아까 말했던 요 공인이 중요했다. 왜? 공납청부업자로서 지금의 조달청 역할을 했는데, 자, 정리해서 보면, 자, 고을 농민이 있어요. 서울, 대구 시민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들이 대동세라고 그래서 쌀, 그리고 배, 아니면 동전, 이런 상평 통보를 유통해서 세금을 내. 그러면 대구시청에서 그걸 가지고 있겠지. 근데 대구시청에서 받은 거를 중앙, 지금의 선해청과 대동청이 지금의 기획재정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가를 재정을 총괄하는 이 기획재정부로 제출을 해. 그러면 이 기획재정부, 선해청이나 대동청에서는 국가에서 세금할 거 빼고 왕실에 필요한 그 왕실비 빼고 국가에 운영할 비 빼고 뭔가 나머지 국가 관청,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돌아다닐 수 없잖아. 그래서 그 비용을 공가라고 해서 따로 뺀 다음에 그걸 공인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공인에게 줘가지고 야 요런 뭐 연필 100자루, A4 용지 100박스, 그 다음에 화이트 1000개 이거 필요하니까 좀 싸게 구해줘 라고 해서 돈을 주는데, 야 이번에 줄 수 있는 돈은 1억이야. 그러니까 1억 내에서 너가 잘 마련해 와 라고 하면, 공인은 그 1억 받은 거에서 내가 많이 챙기려면 싸게 좋은 물건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신이 시장이나 그리고 시골 시장, 장시라 그러는데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요. 그래서 그 공물을 납부하고 남은 돈을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1억에서 진짜 1000만 원에 다 해결하면은 내가 9천만 원을 가져가잖아. 그렇게 해서 이익을 벌어가는 애들이 공인이었고, 이들로 인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정법, 그리고 대동법, 균역법, 조선 후기의 세금 체제에 굉장히 중요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세금 체제도 바뀌니까 이런 농업 경제도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은 우리 비료 이런 트랙터, 농기구를 쓰는데 예전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양법이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농법이 있는데, 여러분 대학교 가면 농활이라 그래서 농촌활동 한번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내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양법이 바로 모내기인 거야. 즉 밭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전에는 허리 수고 일일이 다 하나씩 씹었다면 구멍을 하나씩 이렇게 뚫어놔. 그리고 이른바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씨앗을 툭툭툭 이렇게 던지면 씨앗이 그 물속으로 퐁 들어가서 알아서 쉽게 좀 자라는 법이고 더 쑥쑥 자란다. 그럼 이 견종법은 뭐냐? 자,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밭 고랑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다가 씨앗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흙 덮고 물 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 조화가 돼서 농업이 잘 되는, 이런 식으로 이양법과 견종법의 보급으로 노동력의 절감 및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증가해. 그러면서 상품 작물, 계속 말하지만 돈이 되는 작물을 재배하면서 확산되는 거야. 그러면서 일부 농민층은 부자 농민으로 성장을 했고, 또 다수는 임노동자. 왜? 다 성공할 순 없잖아. 그런 식으로 분홍들이 성장했다라는 거며, 소작류의 방식 변화 바뀌어요. 타조법이란 정률이야. 즉 비율로 따졌다면 이제는 도조법이라고 해서 정액, 일정한 액수를 미리 정해놓는다. 추수 이전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정해놓는 거야. 아, 이번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10 이랬는데 농사가 잘 됐어. 그러면 농민들이 더 좋은, 요런 소작류 방식도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수공업이란 뭐냐? 우리도 이제 유럽처럼 선대제 수공업, 상인에게 원료와 자본을 빌려서 물품을 생산하는 거야. 미리 잘 나가는 물건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해서 이걸로 인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리고 광업은 민간업자에게, 원래는 다 국가에서만 관리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이게 별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일종 임대를 해서 이제 너네가 캐고 수수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되는,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체제가 수립이 되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선 후기 상품 작물 재배가 많이 나타나는데,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돈이 될 만한 돈이 될 만한 것들이 대두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판매할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연히 주식 쌀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힘들 때 엄마가 힘내라고 사주시는 인삼, 그리고 지금은 건드릴 수 없는 담배, 그리고 채소 중에서도 오이, 상추, 배추, 요런 게 굉장히 잘 나왔다. 그리고 구황작물,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대표적으로 감자, 고구마, 옥수수, 요런 게 구황작물이었고,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면, 원래 이런 거 지금 되게 좀 하찮게 여기고 싸잖아.
옛날에는 유럽에서는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였다가 점차 풀리면서 이제 평민들까지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감자는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맛도 달콤하고 찹찹거리면서 잘 맛있어서. 자, 이제 상업의 발달인데 우리 조선 후 정조할 때 말했죠. 사상, 개인 사상이야. 즉 뭔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 때 신해 통공이라 그랬죠. 신해 통공 정책으로 유기전 서울에서 6개 상점,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대주는 6개의 상점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정책이 바로 요 신해 통공 정책인데, 자, 선생님이 저번에 의의를 말했을 때 상업 발달했다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한계는 뭐냐면 이런 사상 도구, 지금 경강상인 서울, 개성의 송상, 만상,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부산의 내상 이런 대기업 재벌가들이 나타나서 이들이 쌀이 주식이니까 이거를 독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이들 손에서 움직이게 하니까 쌀값이 폭등돼서 정조가 죽고 순조 1년, 1801년에 서울에서 쌀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도 발생한 게 이런 신해 통공 정책이다. 훌륭한 정책이기도 했지만 그런 사상 도구의 성장으로 해서 쌀값이 폭등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됐다라는 게 한계점이라 그랬죠. 그런데도 중요한 건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반영한 것이다. 발달을 반영한 것이 바로 이런 신해 통공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중앙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운영이 됐다면 지방은 시장인데 장시라고 해서 보부상 이들의 활동으로 여러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해서 물건 유통이 빠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1000개, 원래는 200개 이렇다가 조선 후기 가면서 1000개로 확산되고 일부 장시는 상설 시장화가 돼. 대구의 무슨 서문시장, 서울의 동인시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큰 시장으로서 원래는 뭐 5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이었지만 이제 매일 열리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큰 시장과 포구에는 객주, 여각이라는 새로운 상인이 등장하는데 여각, 지금의 이제 모텔, 이런 호텔업이고 객주, 돈을 빌려주고 그 시장의 유통망을 형성하는 상인들이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장시의 시장 체계라고 그래서 이렇게 충북 일대를 연결해주는 이런 유통망을 연결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보부상들이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넘어가서 보면 그 전에 선생님이 여기 도표로 잘 만들어 놨으니까 농업에 관한 것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화폐 유통인데 우리 조선 후기 숙종 때 상평통포로해서 지금의 화폐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신용화폐, 어음, 수표 이런 걸 만들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돈이 왜 돈이냐면 돌고 돌아서 돈이란 말이야. 근데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을 전황이라 그래요. 재산 축적 수단으로 화폐를 저장해서 화폐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 때 열심히 노력을 했다. 영조와 정조 때 노력을 했는데 영조는 대규모의 화폐를 발행해. 대규모 화폐를 발행해서 전황을 끝내려고 했고 정조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영조는 새로 계속 돈을 찍어내니까 이게 디플레이션 효과가 문제가 발생했고 정조는 가지고 있는 정부 비축 자금이 있을 거 아니야. 한국은행에 지금도 그런 식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돈을 돌게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화폐 유통을 하는데 진심이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 그래서 대외 무역인데 그 당시에는 중국, 청과 일본과의 무역이 대두됐다. 그래서 개시무역, 공무역이에요. 즉 열개자 공식적인 합법적으로 하는 시장이었다면 후시무역, 이건 사무역이야. 뒷후, 뒤에서 몰래 하는 밀무역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출은 중국에 비단, 약, 그리고 서적을 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홍삼, 죄송해요. 반대로 말했네. 우리나라에서 홍삼, 은, 종이 이런 거를 수출로 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시와 후시 무역을 했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우리나라 일본으로 판매하는 중개 무역을 하면서 짭짤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청나라에서는 원래 해금 정책을 해서 이른바 물건을 직접적으로 구입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개 무역으로 잘 벌었는데 강희제 때 청계령을 해제하면서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일본과 중국이 다이렉트로 만나기도 하고 오키나와 이런 데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중개무역의 비중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사이 딱 위치가 중간에서 위치를 해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홍삼, 쌀 이런 거, 배
배라는 게 이제 그 옷감 있죠. 그런 걸 팔았다면 수입으로는 은, 구리, 후추 이런 향신료를 수입하면서 무역을 전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대표적인 서울의 3대 시장이 있어. 바로 종로, 지금의 동대문, 그리고 송파장. 여기가 그 삼전도 보이죠? 삼전도 구력. 우리가 청나라한테 굴복했던 그런 식으로 3대 시장이 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때도 보부상들이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시장들을 연계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당시에 국제 무역 상황을 보여주는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개성의 송상, 서울의 시전상인 유기전, 경강상인, 그리고 부산의 내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무역을 했다라는 것까지 보면서 이번 시간에 조선 후기 상업에 대한 내용을 복습해 봤습니다. 세금 체제, 토지 체제, 그리고 양란 이후의 세금 체제 개편, 영정대동 균역법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워봤으니까 여러분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겠고, 더 좋은 수업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